자고 있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주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의 숨소리가 평화로웠죠. 이제 곧 아침이 밝으면 남편이 늘 하던 것처럼 여보, 다녀올게요 하고 출근할 거예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었습니다. 13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을 이제는 대청도의 작은 구멍가게 주인으로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같이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차를 찾았고 자살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7년이 지나고 남편의 실종 선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올해 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네 남편 봤어. 대청도에서. 저는 경상북도 청송 출신 60년생 말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을 대청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0년 8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날로 기억됩니다.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포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날도 거래처를 방문한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같이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은 그날 오전 10시경 포항의 한 거래처를 방문한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타고 있던 차도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 후 경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 차였고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초등학생이었던 딸까지 네 식구가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빚도 없었고 가정 불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실종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사고나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가족을 이렇게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년이 지나고 2017년 법원에서 남편의 실종 선고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사망을 인정하고 미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미한 기대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초 고향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대청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이 제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낸 구멍가게 주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994년 봄이었습니다. 청송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서 저희는 처음 마주쳤습니다. 당시 남편은 포항제철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청송의 한 은행에서 창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첫 인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키 173cm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머금고 있던 미소가 참 좋았습니다. 특히 왼쪽 눈가의 작은 점이 매력적이었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경주였고 시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경주의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2년 후 남편의 직장이 포항으로 옮겨지면서 저희도 포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아이들 숙제를 봐주곤 했습니다. 특히 딸아이를 무척 예뻐했는데 지금도 딸아이 머리를 빗어주며 우리 공주님이라고 부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실종되기 전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었죠.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축하 카드를 만들어줬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상여금 받으면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자. 아이들이 받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날 밤 남편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주면서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있다고 했지? 잘 다녀와요. 라고 말했던 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녁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처음에는 야근인가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었지만 회사 일로 바쁜가 보다 했죠. 하지만 자정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 연락했고 그때부터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고 나서 처음 48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포항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남편의 회사와 거래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확인된 남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8월 15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남구의 대형기계 사무실에서 미팅을 마친 게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대형기계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미팅을 진행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은 회사 차량을 타고 대형기계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흔적이 끊겼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했지만 그 이후의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포항 전역의 CCTV를 조사하고 주변 바다까지 수색했습니다. 실종 3일째 되던 날 남편이 타고 있던 회사 차량이 포항 북부 해안가의 한적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었고 트렁크에는 거래처용 카탈로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전날까지도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그의 성격으로 보아 자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사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그가 자주 가던 식당과 카페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실종 6개월이 지났을 때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장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우리 가족은 갑자기 수입이 끊겼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일했던 은행의 도움으로 계약직 텔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까요?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초등학생이었던 딸아이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절에 가서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고 시아버지는 말씀이 현저히 줄어드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걱정되셨는지 청송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포항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갔을 거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제가 불쌍하다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이었습니다. 아빠 직업이 뭐예요?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7년이 지나고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났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미망인이 된 것입니다.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 명의의 재산 정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남편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취업을 했고 딸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가 눈에 밟힙니다. 13년이 지났지만 저는 한 번도 그의 물건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란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올해 2월의 어느 날 고향 친구 미영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청송여고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 지금은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수가, 네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지난주에 대청도에 놀러 갔다가 뭔가를 봤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 끝자락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 네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오보와 착각이 있었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남편이라고 착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누군가가 남편을 봤다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지만 모두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영수가, 나도 처음엔 그냥 비슷한가 보다 했어. 근데 그 사람 왼쪽 눈가에 점이 있더라고. 정훈 씨랑 똑같은 자리에. 미영이의 이 말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왼쪽 눈가의 점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약 10년 전부터 대청도에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과도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이름은 박상철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억양이 영남 사투리가 묻어나더라고.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몰래 핸드폰으로 가게 주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매와 콧날, 특히 왼쪽 눈가의 점까지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실망할까봐 망설였는데 미영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지만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정말 그가 제 남편이 맞을까요? 미영이의 전화를 받은 후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도 정신이 산만했고 실수도 잦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남편일까? 만약 남편이 맞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대청도 방문을 결심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착각이거나 다른 사람일 경우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것 같아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에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쓴 적이 없었기에 과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청도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고 하루에 몇 번 운항하는지 숙소는 어디가 좋은지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멍가게의 위치도 미영이에게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어.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하얀색 조그만 가게야. 미영이의 설명을 메모장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옷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앨범, 가족사진,
남편의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실종되기 전날 찍은 가족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배 시간표를 확인하고 인천행 KTX표를 예매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왜 우리를 버리고 그곳에서 살았는지 그 이유를 들을 자신이 있을까? 혹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설사 그가 남편이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현관에 놓으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당신을 찾을 수 있겠죠? 인천항 여객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청도행 첫 배는 아침 8시 30분.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날씨는 다행히 맑았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할머니, 대청도는 처음 가시나 봐요? 매표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 4시간의 배 여행.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대청도 선착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한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객 몇 명과 함께 내린 저는 우선 미영이가 알려준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변 민박이라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며칠 동안 좀 쉬다 가려고요. 거짓말이 나오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말한 구멍가게는 마을 끝자락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곳으로 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을 위쪽에 있는 구멍가게 아세요? 아, 상철이네 가게요? 저기 언덕 올라가시면 있어요. 그 주인분은 어떤 분이에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누구한테나 친절하죠. 이장님께도 찾아갔습니다. 박상철 씨요? 한 10년 전쯤에 왔을 거예요. 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화재로 집을 잃은 어르신 댁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성격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특히 박상철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살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서 물어본 아주머니의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끔 혼잣말로 포항을 중얼거리는 걸 들은 적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포항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더니 대답도 않고 가게로 돌아가더라고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가게로 직접 가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후 3시, 마침내 그 구멍가게 앞에 섰습니다. 하얀색 벽에 낡은 간판이 달린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상철상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하는 방울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크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다시 한번 들리는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매와 콧날, 특히 왼쪽 눈가의 점까지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반응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물 한 병만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물병을 건네는 그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있어야 할 결혼 반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면서 의도적으로 손을 떨었고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우면서 그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왼쪽 발목 위에 있는 검은 점. 남편의 특징이었습니다. 일어서면서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가게 밖에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박집으로 돌아와 정리한 메모장에는 남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 적혀갔습니다. 첫째, 외모적 특징이었습니다. 왼쪽 눈가의 점, 왼쪽 발목에 검은 점, 오른쪽 귀 뒤에 작은 흉터까지. 이런 세세한 특징들은 절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습니다. 키와 체형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둘째, 말투와 습관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지켜본 바로는 물건을 정리할 때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습관, 계산할 때 동전을 먼저 건네는 버릇까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계산대 앞에 놓인 볼펜을 돌리는 작은 습관까지도요. 셋째, 주민들에게 들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저녁에는 혼자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남편의 습관과 일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날 저녁 몰래 그의 가게를 지켜보다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날 있었던 일을 수첩에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께 슬쩍 물어보니 박상철 씨는 매달 15일만 되면 어디론가 꼭 나가요. 그날은 가게도 문을 닫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월 15일. 남편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 믹스 브랜드만 진열되어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항상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처럼 설탕을 2스푼 넣은 연한 커피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여자 관계도 없고 외부 방문객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서울에서 매달 생활비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게 뒤편의 작은 집도 살펴보았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옷가지들은 모두 단정한 스타일이었고 창문으로 보이는 방 안에는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독서를 무척 좋아했었죠. 이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왜 박상철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다는 김만석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은 13년 전 이 마을에 처음 박상철이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2010년 추석 즈음이었어. 배를 타고 온 젊은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는데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씨도 고왔지. 처음엔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며칠을 해변에서 멍하니 있더라고.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박상철은 신분증도 없고 기억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단지 박상철이라는 이름만 기억한다고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임시 신분증을 만들고 빈 구멍 가게를 인수받아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당시 경찰 조사도 있었고 신원 확인도 해봤지만 결국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역보건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철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심한 두부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진료했던 간호사는 뒷머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심하게 부딪혔던 것 같았죠. 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어딘가 슬픈 기색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 추석에 우리 집에 초대했었는데 식구들이 모여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이장님 부인의 말씀이었습니다. 가게 옆방을 새놓는 할머니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끔 밤중에 꿈을 꾸는지 영수가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수.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모른 채 여기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하지만 어딘가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면서 그렇게 홀로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2010년 8월 15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상철의 일상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혼자 걷기를 한 후 6시부터 가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가게 앞을 쓸고 닦는 모습이 참 부지런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옆집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게는 저녁 8시면 문을 닫지만 그 후의 일과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등대가 보이는 바위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쓴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내가 궁금해서 멀리서 봤어요. 일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도 봤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의 말에 따르면 매달 자신의 수입 중 절반을 서울의 어떤 계좌로 보낸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실종자 가족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느냐고. 그랬더니 누군가의 가족이 나처럼 실종된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물건 진열 방식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은 카테고리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유통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은 항상 신선한 것으로 구비해둔다고 합니다. 우리 손주가 한 번은 돈이 모자랐는데도 과자를 줬대요. 다음에 부모님께 받아서 주면 된다면서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을 주민 한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지 못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작년 마을 잔치 때였어요. 다들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장님 부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달력이 없었고 거울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인정하기 싫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은 기억을 잃은 채로도 어딘가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인천의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상황을 설명하자 의사는 해리성 기억상실증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물리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뒷머리의 강한 충격은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보건소에서 확인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박상철이 처음 대청도에 왔을 때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뒷머리에 5cm가량의 깊은 상처가 있었고 심한 탈수 상태였으며 의식도 몽롱했다고 합니다. 당시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뇌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거부했죠. 계속 여기 있게 해달라고만 했어요. 그 당시 담당했던 간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기억상실. 둘째,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기억상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매달 15일만 되면 두통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은 박상철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8월 15일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의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 포항의 병원들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 8월 15일 포항 북부 해안가 근처의 한 개인 병원에 의식을 잃은 남성이 잠시 들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심한 두부 외상이 있었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권했지만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무언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왜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치듯 대청도로 온 것일까요? 이런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만 어딘가에 가족이 있다는 막연한 감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온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을 결심했습니다. 이틀간의 관찰 끝에 가게가 한산한 시간대를 파악했고 오후 3시경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과 같은 무덤덤한 인사였습니다. 박상철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 가게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10년 8월 14일, 실종 전날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분이 당신과 똑같이 생기지 않나요? 왼쪽 눈가의 점, 귀 뒤의 흉터, 심지어 버릇까지도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상철입니다. 다른 사람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매달 15일이면 두통에 시달리시죠? 특히 8월이면 더 심해진다고 들었어요. 2010년 8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포항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주세요.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는 그의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를 나왔습니다. 분명 무언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편린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공포 반응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남편이었고 어딘가에 묻혀있는 진실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날 밤 가게 문이 닫힌 후 그의 일상적인 산책 장소인 등대 근처 바위로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그곳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수첩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13년이면 충분히 도망갔잖아요. 달빛 아래서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밤 쓰는 그 일기.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같은 악몽을 꾸는지, 왜 매달 15일만 되면 두통이 심해지는지.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고 바람에 날린 페이지들이 펄럭였습니다.
그중 한 장이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꿈에서 그들을 봤다. 웃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 하지만 난 자격이 없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나는. 이게 무슨...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우리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스스로를 벌하고 있던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가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머리가. 그리고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5억을 빼돌린 직원이 나를 그리고 협박, 가족들까지 단편적인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바다에 빠진 후로 기억이 없어. 하지만 너희를 잊으면 너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마침내 13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2010년 8월 15일에 있었던 일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큰 비리가 있었어. 영업부 과장이 거래처 자금 5억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우연히 발견했지.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아침 거래처 방문은 함정이었습니다. 과장과 그의 일당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가족들은 안전할 거다. 하지만 내부 고발을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 사진을 보여줬어. 날 미행하고 있었던 거야. 공포에 질린 남편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너희를 위협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그날 오후 남편은 포항 북부 해안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차를 바다 쪽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기 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어.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 누군가가 날 구해준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병원이었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어.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두려움은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도망쳤고 우연히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대청도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 오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 마치 여기 있으면 너희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 13년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지만 가슴 한켠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지원재단에 꾸준히 후원금을 보냈고 매일 밤 정체불명의 그리움을 일기장에 썼던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어린 손님들한테 더 잘해줬는지. 우리 준이랑 미나가 생각났던 거야. 그리고 왜 달력이나 거울을 피했는지.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려웠던 거야.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남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3년간 억눌려 있던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아들과 대학생이 된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가 맞아요?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미나야. 엄마가 확신해. 아빠가 우리를 지키려고 13년을 숨어 사신 거야. 처음에 아이들은 복잡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응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서울에서 대청도로 향하는 첫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후 구멍가게 앞에서 13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빠, 준아, 미나야. 말보다는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3년 전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이제 훌쩍 커서 아빠보다 더 큰 키가 되어 있었고
초등학생이었던 딸은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빠.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이해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남편의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13년간의 이야기들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야기, 딸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훈이를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었단 말이냐?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위협은 이제 없습니다. 당시 비리를 저질렀던 과장은 2년 전 다른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환경과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편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13년을 살아온 남편의 원래 신분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실종 선고 취소 신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남편은 대청도를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날 받아주었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면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아이들은 서울에서의 삶이 있고 저는 포항에서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대청도에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고 해도 13년간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대청도에 오기로 했고 아이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의 치료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우리 모두 함께 살 곳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요. 우리는 이미 13년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포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3년 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13년 전의 그날처럼 또다시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순 없으니까요.